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민주당은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승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당정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 흑백 요리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키친 갱스터라는 닉네임으로 출연해서 20인 1대1 대결에 참여했던 박지영 요리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가슴 졸였던 흑백 요리사 경연 순간과 촬영 뒷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곳씩 나눠 가져갔습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절묘한 균형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압도적인 승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또 어느 한쪽에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또 아주 차가운 냉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너무 낮았죠. 25%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이것은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나오긴 했지만 그 승리가 과연 또 부산 민심을 온전히 받아낸 승리인가, 아니면 지지층만 똘똘 뭉쳐서 나온 승리인가, 해석을 다양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견제와 균형과 냉소를 이번에 4곳 그 기초자치단체와 그다음에 서울 시민들이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절묘한 균형과 차가운 냉소, 그리고 이제 부산 금정 같은 경우도 여당이 크게 이기긴 했지만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돌고 돌아 제자리로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처음에 이 보궐선거가 열릴 때는 인천 강화하고 부산 금정은 국민의힘이 역대적으로 계속 강세였던 전통적 강세 지역이었고, 전남의 영광과 곡성은 민주당의 전통 강세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 4군데 기초단체장 선거는 2대2로 나눠 갖지 않겠느냐, 이것이 대체적인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뚜껑을 열어보니까 처음에 특히 영광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대결이 펼쳐졌고, 나중에는 진보당까지 대학진하면서 3파전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부산 금정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이 조사들이 나오면서 이 선거가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모두에게 굉장히 혼을 내주는 선거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예측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거대 양당에 대한 전체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에 영광은 민주당의 전통 강세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고, 부산 금정은 또 국민의힘이 적지 않은 표차로 민주당을 이기는 이 결과가 나와서 예전에 처음에 예측했던 대로 2대2 라는 스코어는 그대로 나왔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사실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 치열할 것이고 단일화를 한쪽이 유리할 거다라고 내다봤는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네. 흡사하게 나와서 정근식 진보 성향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 나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아가지고 처음에 예측했던 것이 그냥 그대로
관철이 된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표율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김수민 평론가님. 이제 서울 교육감 너무 투표율 낮으니까 그건 제껴두고 네. 네 군데 기초단체장 선거 투표율 보면 그 평균을 따지면 53.9%입니다. 네. 강서구청장보다는 높았어요. 작년 선거보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이게 워낙 전남 지역 투표율이 높아서 또 이렇게 나온 거지. 네. 부산 금정이나 이런 데는 또 높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투표율의 네네. 의미는 뭐를 보시는 거예요? 일단 영광, 곡성, 강화 이 네.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는데 군 지역들이 투표율이 높습니다. 노령층이 많아서기도 하고 또 군 지역의 특성상 정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 밀도 있게 주민들끼리 나누고 또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와 우리 옆집 사람이 선거운동원이다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치 열기 자체가 높죠. 도시 지역은 좀 무관심이 크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금정도 뭐 특별히 낮은 수준인가. 예전에 재보궐선거가 원래 또 정기선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투표율이 낮은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금정도 그렇게 낮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몇몇 지역들 금정이라든지 영광 여기는 예상을 웃도는 또 접전을 벌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투표율기는 더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권의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재보궐선거도 투표율이 점점 조금씩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이 질문은 윤주진 평론가께 드릴게요. 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부산 금정 접전일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여론조사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20%포인트 이상 여유 있게 이겼어요. 뭐 압승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막판에 보수표가 결집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위기감? 보수표가 결집을 했다기보다도 저는 중도표와 혹은 이제 부산에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두 가지 네. 좀 무관심도 있었지만 조금 안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방심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워낙 정권 심판론이 크고 특히 최근에 뭐 명태균 씨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는 등 여당에게 불리한 악재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거기다 지지율이라는 지표가 또 있었잖아요. 또 여론조사 결과도 뭔가 희망을 줬죠. 그래서 부산에서 원래는 승리를 기대하지 않던 민주당 지지층이 위기의식을 느꼈다면 오히려 투표장으로 가자 이런 열기가 있었을 텐데 이거 뭐 거뜬히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특히 재보궐이라고 하는 특수성과 겹쳐져서 그냥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민주당에 해볼만 하겠다 이런 좀 방심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방심을 했다. 반면 이제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 같은 경우는 부산까지 내줬을 경우에 다시 국민의힘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도 전국적으로 힘들었지만 부산 민심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밀어줬듯이 낙동강 벨트가 100석 이상 지켜줬다 뭐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탄핵 저지선을 간신히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부산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한 것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단일화의 마법이라는 것이 보통 통하려면은 조금 색깔이 다른, 특히 어느 정도 좀 짙은 이념적 성향이 있는 제1야당과 상대적으로 좀 중도 확장성이 있는 군소정당이 단일화를 했을 때 이것이 단일화가 1 더하기 1이 3이거나 4가 될 수 있는 마법을 보여주는데 사실 지금 부산 민심들 입장에서는 제1야당과 조국혁신당 이 두 당이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여러 법 정책 어떠한 선명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참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단일화가 어떤 확장성의 단일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표를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뺄셈의 단일화가 아니었나? 거기서도 냉소를 느낀 부산 민심이 중도층이 그냥 투표를 하지 않은 그런 경향도 좀 저는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단일화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윤지진 평론가님께서 하셨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민주당이 이제 정가의 보도처럼 딱 꺼내는 게 정권 심판론인데 이번에도 그거를 많이 강조를 했고 아마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안 통한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중간에는 통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혼전 양상인 것이 뭐 한 개가 아니라 한 3개 정도 여론조사 나타났었고 그 여론조사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열세 지역에서 어쨌든 열세 지역이라는 거는 금정이 민주당한테 열세 지역인 건 확실한 건데 열세 지역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권 심판론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예를 들면 영남 지역 중에 뭐 일례를 보면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당선될 때 그때 과연 박근혜 정권 심판론만 가지고 당선됐느냐? 아닙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정권이나 새누리당 당시의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까지 가져와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론조사 같은 데서 국민의힘 소극적 지지층이 빠지거나
아니면 민주당 쪽을 일단은 손을 들어주면서 아마 접전이 된 것 같은데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을 한 거겠지만 그렇지만 선거라는 게 특히 이게 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구청장 선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의 어떤 일꾼론이라든지 또 지역 공약 이런 것도 좀 먹혀야 되고 오히려 막판에는 유권자들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걸 조금 잊고 가야 이제 정권 심판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유권자조차 민주당을 찍어서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표 차이가 많이 난 부분들은 네. 일단 국민의힘의 소극적 지지층들이 진짜로 져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경각심도 커졌던 것 같고. 위기감.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건 어느 정도는 주요했다고 보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쓴소리하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 주요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막판에 악재라고 했을 때 야권 입장에서는 김영배 의원이 이제 잘 모르고 이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전임 구청장이 사망으로 치러지는 선거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발언했던 것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저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막판에 지원 유세를 하는데 하필 또 거기가 부산대학교였어요. 부산대가 금정에 있고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게 선거 막판에는 열세 지역이라면 그 후보가 중심이 되고 전면에 서는 게 맞는데 좀 오히려 중앙 정치인들 때문에 그늘에 가리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오히려. 추가로 또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 역할을 약간 이제 평가절하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도 하던데. 네. 자, 우리 윤주진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한동훈 대표가 부산 금정이나 뭐 강화나 이런 데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아니다? 저는 기여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네. 그렇다면 반문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서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왜 이겼느냐?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권을 이끌어가는 투톱이 대통령 아니면 한동훈 대표인데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초반에는 좀 재보궐선거에 약간 심드렁하는 느낌이었지만 중반기를 넘어서 가면서 특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부산이랑 강화 중에 하나라도 내가 졌을 경우에는 내 입지도 만만치 않겠구나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때부터 상당히 이제 거칠게 선거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특히 부산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 점이 결국은 부산 주민들로 하여금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심리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었고 또 한동훈 대표가 지역 뭐 침례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산업은행, 그다음 산업은행 유치 또 부산대학교 상권 골목 활성화 여러 가지 그 체감할 수 있는 공약들을 많이 던진 것도 저는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한동훈 대표에게는 상당히 정치적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물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네. 당내 입지가 상당히 굳어지는 그런 분위기다 말씀해 주셨고요. 선거 성적표 받아든 한동훈 대표 김여사 해법 3대 요구 들고 쇄신 드라이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 김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네.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인적 쇄신, 네.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이라는 거는 뭐 수사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간에 어쨌든 국민 앞에 그 명확히 밝혀라 이거잖아요. 네. 이게 어쨌든 그 주초에 예상되는 그 독대 예고편을 보는 것 같은 저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는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그림은 대통령 앞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요구를 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아주 괴로운 심정일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압축이 되는 것이고 네. 그동안 계속 제기되었던 배우자에 대한 어떤 통제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의 리더십마저도 좀 흔들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봤을 때 이 독대가 독대냐 면담이냐 혹은 배석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형식과 조건을 두고 좀 줄다리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해보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던졌습니다. 공을 던졌고, 그럼 이 공을 대통령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또 국민들이 좀 많은 기다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던지고 대답 들으러 주초에 만나러 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 1번은 들어주고 2번은 안 되고 3번은 생각해볼게 이렇게 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대통령의 권위에 맞지 않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연스럽게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완전히 대외 활동을 중단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말 외교상 필요한 것만 하되 나머지는 뭐 자취를 감춘다든지 또 규명 문제도 뭐 여사가 직접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니면 앞으로 뭐 임명될 제2부속실장이 대신해서 뭐 좀 언론에 규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요. 네. 김수민 평론가님. 어쨌든 그 김 여사의 문제 수렁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여건이 헤어나올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런 걸 던졌고 주초에 대통령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만나고 어떤 모습들이 예상이 되십니까? 일단 그 만났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뾰족하고 거센 얘기를 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이게 인간적으로도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금 막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거는 독대 전에 일단은 지를 것은 독대 전에 지르겠다. 예상 밖에서. 문제를 그렇죠. 주는 거네요. 예, 그렇게 네. 해서 막상 만났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을 하도록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것을 대답을 하도록 하고 아마 만났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뭐 채근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논쟁을 벌인다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대신에 일단은 이번 주에 특히 재보선 끝나고 나서 좀 공세 수위를 올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네. 그 당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그 대응 방안을 여건이 만들어 나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윤주진 평론가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네. 당정 관계가 지금보다는 더 수평적이고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좀 당정 관계 중심추가 앞으로는 민심에 더 민감한 당 쪽으로 좀 옮겨와야 된다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갈등이 수반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정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 관계를 수립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이 좀 전격적으로 수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인데 네.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인적 쇄신의 문제가 그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뭐냐면은 지금 현재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든지 여러 뭐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즉 예를 들어서 뭐 비서실장 교체까지는 너무 과하다 싶다면은 뭐 좀 정무 라인을 새로 개편해서 당의 입장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구조적인 차원의 변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의 아젠다를 던졌고 요구사항을 던졌는데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만이라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민심은 좀 한동훈 대표에게 쏠릴 것이고 그 결과는 한동훈 대표의 대권주자 지지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의 입김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야당 상황 보겠습니다. 야당 후보끼리 치열한 3파전 벌어졌던 전남 영광에선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는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 후보들 다 선전했고 또 전통적으로 또 여당 강세 지역은 여당 강세가 그대로 나타났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도 승리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여당과 또 정부도 또 일심해서 우리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새기고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펼쳐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승리 축하한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정부 여당이 잘 이렇게 국민들 불안하지 않도록 좋은 정책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 이렇게 덕담을 해줬어요. 자, 덕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덕담은 진심 어린 덕담이었다고 보고 예. 저는 두 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 기간에 동병상련의 심정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세 지역 지면 어떡하나?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한동훈 윈윈으로 끝이 났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감정을 떠나서 또 각자 내부에서의 라이벌이나 도전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계속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두 사람이 홍준표 시장은 인정 안 할 것 같은데. 나를 빼면은 베베 꼬이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결국엔 내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가 모두 어쨌든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그냥 달릴 것이다. 이렇게 정세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어쨌든 이번에 결국엔 체면 치레를 했는데 저쪽 당 대표도 체면 치레를 한 것을 보고 앞으로 약간의 계속해서 동병상련이 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 계속 한번 잘 겨뤄 나가 보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난 총선에서는 호남 유권자들이 이제 비례대표표를 조국혁신당에 많이 던졌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힘을 실어준 이유는 네. 뭡니까? 사실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투표를 하신 분들 아마 다층적으로 구성이 돼 있을 텐데 네. 근데 그 중에서는 사실 지지정당을 하나만 꼽아보라면 민주당이 지지정당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거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비례대표 투표는 비례대표 득표율만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면서 다른 정당이 일부러 분산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병립형 비례대표 실질적으로는 위성정당 때문에 병립형 비례대표로 되고 있고 그러면 한정된 비례대표 의석만 배분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니 어차피 내가 지역구에는 민주당 찍을 거고 이 표로 의석을 만드는 게 큰데 그럼 비례대표 정도는 조국혁신당이 나눠줄게 하는 사람들 분할 투표층이 있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둘 중에 한 당이 지지정당이라고 했을 때 어디냐라고 한다면 민주당인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네. 그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그게 나타났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뭔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은 되었으나 딱 하나만 고르라고 했을 때 그 정당, 그 선택을 받는 정당이기엔 아직 부족했다. 그 부분이 호남 표심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택일을 하라 그랬을 때는 좀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요로써 이재명 대표 당 장악 워낙 공고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 됐고요. 반면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월세살이까지 하면서 이제 영광 집중 유세 펼쳤지만 영광 곡성 다 졌습니다. 또 영광에서 진보당 후보한테도 밀렸어요. 조국혁신당이 좀 부진했던 이유 뭘까요? 일단은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어떤 파격과 신선함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조국혁신당만 해도 이제 이미 지난 4월에 입성을 한 후에 네. 이렇다 할 어떤 제3당으로서의 그 국민들에게 되게 인식이 될 만한 업적이랄까요? 그런 네.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과 뭐 특검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여러 뭐 금투세 문제 뭐 이런 여러 정책적인 거에서 민주당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념과 정책적 선명성을 제대로 부각하지 못했다. 즉 자기들의 핵심 지지층에 부합하는 정치보다는 너무 제1야당 흉내를 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재보궐을 너무 조국 대표의 개인기 선거로 가져가려고 한 것도 저는 좀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것은 지역 선거이고 또 지역 일꾼을 뽑는 밀착형 선거인데 조국 대표가 너무 처음부터 뭐 월세살이 이런 식으로 좀 퍼포먼스에 가까운 선거 운동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지역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조국 대표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인가 이런 혼란을 주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그냥 차라리 민주당 도로 민주당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진보당이 약진했다고도 할 수 있고 3파전에서 선전에서 2등을 했어요. 이거는 김수민 평론가님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진보당이 영광의 전남 도의원이 2명이거든요. 그중에 네. 한 명이 이미 진보당이었었고 이 지역에서 굉장히 지역 조직이 탄탄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지율이 올라간 건 전 반사 이득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대결처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지역 주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꼈고 네. 그러면 둘 다 아닌 다른 쪽 하나를 밀어주겠다 이런 것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막판에 결국에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선 주자
유력 대선 주자의 존재가 컸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저는 이 메시지는 그렇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정권 심판을 교란되지 않으려면 이재명 쪽으로 몰아줘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도 다 정권 심판론에 서 있는 정당인데 굳이 지역선거에서 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했어요. 다만 이제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의 그 생명력이 또 강한 주자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표가 쏠린 것 같고 특히 마지막에 조국혁신당 후보가 좀 미묘하게 영광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득표율이. 그 부분이 딱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지지자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대선 주자로 지지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대표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더 지지합니다. 그런 부분을 슬쩍 이렇게 좀 더 빼오면서 결국에 진보당의 부상을 억누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 성향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 출근하면서 각오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현장을 찾아서 선생님들 말씀 듣고 또 학생들과도 또 어울리고 또 학부모님들 걱정을 덜어드리고 그렇게 할까 생각하고요. 또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른바 강남 3구 학부모님들도 저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걱정은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 헌법적인 권리인데 이제 그런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한 사람 모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소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그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인가 거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그 정성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예, 녹취 제일 앞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현장을 찾아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입니다. 반드시 현장을 찾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 중에 보니까 강남 3구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덜어드리겠다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자. 서울 시민들이 지난 조희연 교육감에 의해서 또다시 진보 성향, 진보 진영 교육감을 선택한 배경 윤준진 평론가님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서울시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아주 잠재우기는 어려운 수준이었고 네. 이것이 이제 진보와 보수의 정면 대결이라는 구도에서는 그렇다면은 물론 조전혁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도 아니고 정근식 당선인이 민주당 후보도 아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좀 진보 성향의 시민들이 더 투표장에 발걸음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반사 이익을 좀 얻은 것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조전혁 후보와 단일화를 끝내 이루지 못한 후보가 보수냐 중도냐 이런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 뇌리에는 결국은 또 단일화를 하지 못했다. 보수는. 이러한 피로도가 있어서 결국은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좀 많이 깔렸는데 결국은 그것은 낮은 투표율로 이어진 것이고 이 낮은 투표율을 통해서 진보 성향의 시민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정근식 당선인을 좀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는 견제와 균형 심리를 맞추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했지만 이번에도 정근식 후보를 줌으로써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는 약간 좀 양대축을 좀 나누는 그러한 효과도 좀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전임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사실 중간에 중도 하차한 겁니다. 그런데도 또 같은 진영에서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역대 교육감 선거 전국적으로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이긴 적이 많거든요. 네. 아직까지 보수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불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교육이라고 하면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교육 복지, 인권 협동 교육 이런 것 가치들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 보수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경쟁, 통제, 복지에 좀 소극적이다 이런 이미지들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분야에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각 정책 분야에서 진보와 보수의 정책 이런 것들이 국민들 인식 사회에서도 경합을 하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현재로서는 진보적 정책관이 좀 더 우위다. 특히 현재 학부모 세대들 특징을 봤을 때 이들이 이제 학교에 다닐 때 저는
그 자녀는 없지만 학부모 세대하고 이제 또래 세대인데 사실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억압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들이 남아 있고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거든요. 네. 이런 학부모들이 있는 한 현재 이미지의 보수 교육으로는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심지어는 울산이나 경남에서도 지금 진보 교육감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수 진영이 교육관을 재점검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기기는 앞으로 계속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선 교육감 선거 직선제 무용론도 이제 대두되고 있어요. 뭐 투표율도 그렇고 직선제 아니면 뭐 대안이 있습니까, 윤주진 평론가님? 뭐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예. 교육감을 중앙행정당국이 임명하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각 지자체, 특히 광역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역단체장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죠, 그다음에 교육감이 서로 다른 성향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이 충돌과 혼란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선출할 때 나름 교육감 좀 러닝메이트제로 좀 해서 비슷한 성향의 같은 교육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같이 뽑게 해서 좀 통일성 있는 교육 정책을 좀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교육감이랑 광역단체장이 매일 치고받고 이렇게 이 충돌하는 것도 좀 주민들 위해서는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정체도 길어졌고요.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군자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요. 군자교와 녹천교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긴 구간 막히고요. 용담터널과 금천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꾸준히 30km 막히는데 입장 휴게소에서 안성까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저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국도가 차단되고요. 대감 분기점부터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검찰은 이제 김 여사가 시세 조정을 알고 돈을 댄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계좌를 건넨 단순 투자자다 이렇게 본 건가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계좌 6개가 시세 조종에 이용이 된 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3개는 아예 시세 조종 자체가 이제 무죄로 나왔고, 그렇다면 나머지 3개가 어떻게 이용됐냐, 이제 이걸 이제 가르마를 잘 타야 되는 것이, 계좌를 단순히 이용됐다는 것만으로 이제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황을 알고 어떤 식으로 돈을 넣고 뺨으로써 시세 조종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해서 이것을 함께 모의했을 때 비로소 이제 주가 조작이 되는 것인데, 검찰이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는 일단은 그러한 범죄가 주가 조작이 일어나고 있는 이 범죄의 기간 동안 뭐 권오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들끼리의 대화라든지 인식을 돌이켜보면 뭐 김건희 여사는 사실 아는 게 없고, 우리가 그냥 잘 적당히 이용해서 그의 계좌만 잘 이용하자, 잘 속여, 오히려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계속 이 문제를 모르게끔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라는 식의 정황이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함께 모의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또 주목한 부분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
씨에게 이제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김건희 여사에게 방조 혐의가 인정될지 이거를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혐의 없음 결론이 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손모 씨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을 이제 인지했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든지 연락을 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냥 권모 씨를 권오수 회장을 믿고 그냥 알아서 돈을 벌어주겠거니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손모 씨에게 있던 그런 방조나 그런 묵인 혐의가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하기에는 물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네. 민주당은 봐주기 수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그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건드리지 못하고 봐줬다 이렇게 보는데 봐줬다고 보는 어떤 근거는 뭡니까? 일단 이 수사 자체가 너무 늘어졌죠. 그리고 최근에 몇몇 언론을 통해서 수사의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 사실 그 내용들이 2021년 말쯤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시점, 그러니까 지금하고 뭐 거의 3년 전쯤의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부분, 그리고 실제로 서면 질의를 몇 번 했는데 이것도 서면 질의 2번을 했는데 2번 사이에 한 1년 정도 간격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수사를 늘어지게 한 것은 결국에 계속해서 이걸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 의심들을 이제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야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든지 이걸 별개로 해서 좀 이번에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전주 손모 씨에 비하면 어떤 직접적으로 이걸 인지했다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그러니까 영부인 같은 경우는 1차 주가 조작 때 처음에 그 한 2억 원 정도 3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자액을 갖고 있었거든요. 도이치모터스에. 근데 1차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17억 원으로 투자 액수가 불어납니다. 네. 그다음에 2차 작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영부인이 어떤 입장이었냐면 내가 지금 이 물량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좀 팔아야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2차 작전 들어갈 때쯤에 오히려 물량을 매수를 해요. 네. 이런 것들은 이게 판례도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느냐. 주가 조작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주식 매매 패턴이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이게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정황 증거로 인정을 해서 설령 법정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일단 기소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들이 또 나오는 것이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7초 만에 그 주식을 매도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선수들끼리 막 논의를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7초 만에 매도가 됐고, 이 부분은 이제 영부인은 자기가 직접 한 거다. 주가 조작 선수들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우연한 것이라면 주가 조작 세력이 따로 그 물량을 주문하기 위한 것을 내놨을 거예요. 이거 쌍둥이 주문이라고 하는데 쌍둥이 주문의 존재가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냥 이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넘어가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 언론이라든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쪽에서는 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선거 전에 한동훈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검찰이 내놔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오늘 3대 요구를 하면서요. 대통령실 인적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세 번째가 이제 의혹 규명인데 뭐라 그랬냐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런 그 발언들에 대해서 친윤계는 자해적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윤주진 평론가님. 예. 검찰이 이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여권 내부에서 이제 생각이 엇갈리고, 한동훈 대표 이른바 친한계 쪽의 그 인사들과 이른바 친윤계 쪽 인사들의 이제 시각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예. 이거 어떤 식으로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절충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데 물론 검찰이 수사를 엉터리로 하지 않았다라고 전제를 한다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할 만한 혐의가 없고 법리를 아무리 적용해도 유죄를 받을 만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한다? 아무리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중대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결정이죠. 그거는 전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검찰의 판단이 잘못했다면 그것을 나중에 뒤집을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맞는 판단을 했다면 기소하지 않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이 의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오늘 검찰이 총 11장 정도 되는 분량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실 이 보도자료를 저는 다 읽어봤지만 다 읽어봤을 경우에 뭔가 통일성과 일관성은 분명히 있고 특히 앞서 손모 씨와의 비교까지 해가면서 왜 김 여사는 불기소가 되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다 읽으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보냐 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에 본인이 연루돼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좀 겸허한 자세로서 사과를 하는 것은 맞다. 네. 그것이 일단은 국민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의구심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좀 김건희 여사를 대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방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의혹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어떤 출석이라든지 저는 그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아니어도 뭐 법률 대리인 정도가 충분히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그 생생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작업도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기소는 반대한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죠. 김건희 여사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한 특별검사법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입니다. 수사 범위 확대하고 한층 강해진 내용이라고 그러던데 김수민 평론가님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일단 지금까지의 소위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의혹 그리고 디올백 수수 의혹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동안에 사실 더 불어난 의혹들이 있어서 그걸 더 추가된 그 내용에 추가된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를 통해서 불거지고 있는 지방선거와 총선에 영부인이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도 포함돼 있고 또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라든지 또 여론조사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는 그런 이제 법안을 특검법에 넣어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밖에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이라든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상설 특검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죠. 그건 이제 그 대통령 거부권의 범주를 벗어나는 네네. 상설 특검에는 뭐 삼부토건이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자, 윤준진 평론가님. 예. 민주당 특검 법안 재발의는 이제 예상되던 부분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 여당 내 분위기가 이제 사실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좀 당 그립을 좀 강하게 쥐게 된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리스크는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세 번째 특검법 발의했을 때 물론 민주당의 특검법은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보십니까 또? 그것은 앞서 저희가 논의했던 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뭐 독대의 그림이라든지 네. 또 한동훈 대표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제시한 3대 요구 조건에 대해서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유동적으로 반응하느냐. 저는 이 두 가지에 따라 좀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에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을 뭐 없어진다든지요. 그게 뭐 무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 조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 아주 완강한 입장을 통해서 거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유난 갈등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은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표결 당시에 뭐 다 반대 표시해달라고 할지라도 이미 지난번에 내 표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당 내에서의 어떤 그러한 거부 반응을 네. 이탈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이제 불안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탈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의 입장이 너무 좀 뭐랄까요?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고 또 한동훈 대표의 그 요구 조건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라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당 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만 또 용산에 대한 거부감 이러한 것들이 이탈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용산과 한동훈 대표의 이 정치적 관계가 어떤 함수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여당 내에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검법이 또 오면.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윤준진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이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냐 안 보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판단들이 있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반응을 내놨던 것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검사 출신인데 검사였다면 기소한다 쪽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그게 여론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원래 검사는 무죄 가능성이 보여도 또한 유죄 가능성도 보이면 일단은 기소를 해서 법정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런 특수범죄 같은 경우는 무죄율이 실제로 높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기소는 하는 게 맞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기 때문일 텐데 근데 현재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했을 때 특검법으로까지 갈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입장에서는 수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안보다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다른 데서 결국에 이게 또 쟁점이 생겨서 잘 안 풀릴 수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특검 범위가 넓은 편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까지 동의할까? 예, 아마 여기서 또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갈려서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거 가정이지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특검법 내겠다. 이제 특검 민주당은 너무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도로만 결과를 내려 그런다. 예.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 가능성이 희박합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것이 특검 자체를 오히려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이 정권을 겨냥한 특검을 직접 발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 특검을 발의하기 전부터 여당 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의 특검 발의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이거 아까 그 한동훈 대표가 말한 3대 요구 조건은 사실은 이 용산이 뭔가 자중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지 특검이 필요하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특검 필요성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여당 친한계에서 자체적으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를 둘러싼 지금 논란은 불법 여론조사, 미공표 여론조사를 활용한 불법 선거 운동과 이제 정치 공작, 선거 개입인데요. 네. 특히 명태균 씨는 과거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그 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박정훈 의원이 명태균 방지법이라고 해서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에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 즉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해버리는 그러한 법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표되지 않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서 정치 브로커를 행위를 완전히 근절을 하고 또 그러한 부정행위를 여론조사 기관이 다시 선거 관련 조사를 할 수 없도록 애초에 방지를 하는 즉 선거를 위한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의 선거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퇴를 내리는 그런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도 김수민 평론가님 이거 동의할까요? 네, 뭐 일단 만약에 어떤 규제 수준이라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해야 된다, 혹은 조금 더 약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디테일한 것을 놓고 의견이 갈릴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방향,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지 이런 그 여론조사에 관련된 범죄 이런 것들 근절하자, 엄벌하자 이 취지에는 당연히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또 현재 뭐 명태균 씨 관련된 논란이 민주당하고는 좀 무관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거 뭐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께 가정을 한 어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그 주초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 회동에서 한동훈 대표가 전향적 어떤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면 한동훈 대표는 국민만 보고 마이웨이를 간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시간과 속도의 문제일 뿐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본인의 정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당장부터 막 대통령과 너무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건 리스크가 있지만 큰 방향은 그렇게 정해져 있고 시간과 속도 조절, 템포 조절 이런 것들은 남아있지만 결국은 글로 갈 것이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명분을 계속 쌓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같이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맞춰놓은 일종의 어떤 수위랄까 틀 이런 게 있는데
그 속에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보궐선거 결과로도 어느 정도는 힘을 받았고 네. 근데 더 세게 붙어서 싸우기에는 대통령 임기가 현재로서는 많이 남아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할 텐데 다만 최근에 맞춰놨던 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라든지 이런 문제 정도 수위에서는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워낙 김건희 여사 건이 큰 건으로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사실 의정 갈등, 의료 공백, 그다음에 의대 정원 이것도 사실은 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의료계를 끌고 가야 될 일인데 네. 그것도 좀 논의는 될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임건희 여사 문제를 제외한 네. 나머지 사안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것은 없거든요. 오늘 대통령실도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백지화할 수 있다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이 조금만 숙이는 모습을 보이면은 다시 얼마든지 당정이 좀 화합해서 정책적으로는 협조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저는 버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은 얼마 없지만 김수민 평론가님도 지금 요 우리 윤주진 평론가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네, 뭐 저도 동의를 하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압박 근본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0466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뉴스레터 K 열청자입니다. 열렬한 청취자라는 말씀 같아요. 뉴스레터 K 열청자입니다. 작은 바람이 있어서 문자 보냅니다. 정치 코너도 유익하지만 서민들의 삶 이야기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당연히 뉴스레터 K 꼭 말할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토크 지금까지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수업을 마친 현애가 집을 향해 힘없이 걸어갑니다. 도착해 현관문을 열어보지만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뿐. 작년 말 간염 합병증으로 쓰러져 중환자실로 실려간 엄마. 심한 장기 손상과 의식불명이 찾아왔고 결국 2번의 심정지 후 현애 곁을 영영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엄마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현애였기에 그 빈자리는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엄마가 떠난 후 세상에 홀로 남겨진 현애는 도움을 청할 가족도 친척도 이웃도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엄마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울다가 잠이 든 현애.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애를 위해 위로와 용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긴 소매 차림도 다소 덥게 느껴지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5.7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평년 기온은 크게 웃돌아 다소 더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돌풍과 함께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틀 동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많게는 100에서 120mm 이상,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그 밖의 전국에도 20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바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2도, 대구 2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른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4년 넘게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건 맞지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지는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 혐의는 13가지로 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나선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는 여야가 각각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지켰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10월) 재보궐 성적표를 받아든 정치권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여야 간 승부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여권 역학관계 가늠자가 될 수도 있어서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약하신 육선의 조경태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조경태 의원 일정상 미리 전화 녹음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네. 목소리 좀 쉬시지 않으셨나요? 네, 조금. 네. 네네. 자,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큰 표차로 이겼습니다. 부산시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여당 금정구청장 당선이 갖는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번에 안타까운
어떤 사망에 의해서 고인이 되신 분의 그 구청장님의 어떤 선거가 재보궐선거로 이어진 선거이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좀 수성의 의미가 좀 강했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단일화를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전국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출발점을 뜻한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전국 주도 출발점이다 의미 부여를 해주셨고요. 전체 재보선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곳 기초단체장 가져갔고 서울은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됐습니다. 재보선 전반에 나타난 민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비교적 예상했던 그런 결과가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전날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가 그 폭로되면서 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네. 지금은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 교육감이나 전남 영광군수 그리고 곡성군수의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부산 검정구청장 선거와 인천 광화군수 재선거는 두 분 다 안타까운 사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선거였거든요. 네. 이 유권자분들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잘 결정하신 그런 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득표율 61% 기록했는데 민주당 김경재 후보보다 20%포인트 이상 앞선 사실상 압승이었습니다. 이 정도 차이 예상하셨어요? 저는 두 자리 숫자까지는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만. 그러세요? 예. 사실 20% 이상 차이 난 것은 네. 최근 선거에서는 좀 역대급으로 좀 많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야당이 부산에 내려와서 정권 심판을 부르짖었거든요. 네네. 지역 선거, 구청장 선거에 지나치게 정권 심판론을 또 재탕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레파토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전략의 실패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거는 기대가 네. 상당히 좀 높았다. 그래서 여당으로서 정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달라는 그런 어떤 주문도 저는 포함이 된 선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야당이 내건 거는 일종의 전략 전술 실패였다 이렇게 보시고 플러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금정구에서의 이제 여당 득표 추이 한번 살펴볼게요. 정권 초기였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62%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의 똑같은 61%가 나와서 거의 똑같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정권 심판 바람이 불었던 올해 4월 총선 때 여당 득표율이 56%대가 나와서 그때 이제 많이 낮아졌었는데 이번에 4.4%포인트를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득표율을 거의 회복했거든요. 총선 때 그 거센 정권 심판 바람 때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변화를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거는 기대가 네. 유권자분들 특히 검정구민들의 어떤 유권자분들의 판단에 많은 그 힘이 실렸던 것 같고요. 반면에 야당의 두 대표는 두 분 다 좀 재판 중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도덕적으로 매우 그 어떤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자주 부산에 어찌 보면은 와서 검정구에 와서 저는 오히려 좀 반발심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좀 더 일할 사람 그리고 멘트도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지역 발전에 대한 좀 이렇게 내용을 많이 담아냈고요. 두 분 그 야당에 있는 분들은 정권 심판만을 계속 더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좀 식상한 분들이 오히려 야당을 심판하는 그런 행태로 표심이
몰리지 않았나 저는 그리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포인트. 이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부산에 이제 수건 사업 같은 걸 계속 강조했고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꼭 정상화시키겠다. 네네. 그런 현안들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요.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유권자들이 거는 기대의 표출이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재보선의 수성이죠. 지켜야 할 곳을 지키면서 한동훈 대표 체제에 힘이 실릴 거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보시기에 한동훈 대표가 금정과 강화 이번 선거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에 대한 그 신뢰는 많이 좀 추락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비판론은 상당히 좀 뭐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상당히 좀 심각할 정도로 좀 많이 하락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번 부산도 재보궐선거가 힘들지 않겠냐는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와중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번에 보여준 모습들, 결단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명실공히 정부 여당을 대표하고 또 현안을 주도하는 그런 인물로 아마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부터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대표의 이제 최근 행보를 보면 사실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도 보여지고 앞으로 자기의 행보를 이제 예고한 걸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입니다. 한 대표는 당장 오늘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 들고 나왔어요. 따라서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해서 한 대표가 강하게 쇄신 드라이브 걸면서 어떤 그 대통령실을 압박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다음 주 초에 있을 그 두 분의 만남 있지 않습니까? 독대가 저는 상당히 좀 관심이 가거든요.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세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장을 또 하실 거고요. 저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동안에 정부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이제 좀 더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비춰지고 있거든요. 아마 그 국민의 뜻을 한동훈 대표가 잘 담아서 앞으로 이 전국을 이끌어 나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3대 요구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초 독대해서 그 얘기할 거를 예고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아마도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민생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주요 안건으로 아마 다뤄지지 않겠나 봅니다. 이제 뭐 의정 갈등 이런 문제도요. 자, 반면에 당내 일각 특히 이른바 친윤계들 사이에선 부산 금정구나 인천 강화군 모두 여당 강세 지역이다. 수성 의미 정도지 뭐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뭐 잘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종의 견제라고 봐야 됩니까? 평가절하라고 봐야 됩니까? 왜 이럴까요? 저는 뭐 수성이라는 그 표현은 저는 그분들도 말씀이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수성을 하지 않고 졌다면은 저는 아마 책임론을 거세게 또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 선거의 그 승리, 수성의 의미는 단지 수성만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성을 뛰어넘는다 이거죠? 뛰어넘는다 봅니다. 용산에 대한 실망감을 우리 당에 대한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이렇게 성화시키는 그런 좀 의미 있는 그런 승리였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회동할 걸로 보입니다. 그 당 지도부는 독대라고 부르고 대통령실은 면담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차를 좀 보여준다고도 보여지는데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이번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 회동은 어떤 회동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그 회동이 어쨌든 뭐 형식을 좀 뛰어넘고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야 뭐
또 수십 차례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형식적인 그런 어떤 해동을 좀 뛰어넘어서 저는 오히려 그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만나야 된다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거론하고 향후에 민생을 또 먼저 챙기고 또 정상적인 수평적 관계가 당정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을 주도하고 전국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그동안에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그 역할이 몫이 좀 많이 컸다면은 이제는 당이 주도해 나가는 모습, 당이 전국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으로 좀 전환해야 될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게중심이 이제 당 쪽으로 좀 쏠리게 와야 된다. 그 시점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회동에서 그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회동에서 별다른 결과물 없이 진짜 얼굴만 보고 헤어진 회동이 되면 그 이후 한동훈 대표 물론 가정입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뭐랄까요 좀 독자 노선이나 국민만 보고 가는 그런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세요. 네,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하는 것은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기대하는 것은 두 분이서 만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 어떤 그 해동 이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가 인터뷰에 연한 것이 그렇죠. 생각이고요. 너무 예단해서 안 되면 한다라고 뭐뭐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조금은 좀 앞서 나가는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회동할 때 재보선 뭐 어떻게 보면 승리에 가까운 수성이기 때문에 그 한 대표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을까요? 네, 사실 보통 그립이라지 않습니까? 네네. 당을 좀 이끌어 나가면서 가지고 좀 더 그립을 좀 더 세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럴수록 더욱더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국민의 다수의 정서를 잘 받들어 나가는 그런 당대표로서의 그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 회동에서 논의될 수 있는 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안별로 몇 가지 이렇게 쪼개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여기에 이제 논의가 좀 모아질 것 같은데 오늘 뭐 예고하다시피 한 대표가 뭐 공개 활동 중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저는 나와주는 것이 저는 현 시점에서 우리 당정 정부와 여당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보궐선거 결과에서도 사실은 부산 금정구만 예를 들면은 결과론적으로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좀 많이 좀 실어준 그런 결과로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는 민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정상적인 당정 관계를 좀 이렇게 복원시켜달라는 그런 어떤 뜻이 이번 표심에 드러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좀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좀 수용하는 모습이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야권은 뭐 특검 밀어붙일 예정이고요. 한 대표는 최근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 개입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오랫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수사를 했지만 제대로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만 그리고 오늘 검찰의 그 수사의 그 불기소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네. 권오수라는 분이 그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매도를 추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고 이렇게 그 사실을 적시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네네. 불기소 처분 이유를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면은 검찰에서의 그런 어떤 그 불기소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그 다수의 정서와는 좀 반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어서 네.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넘어야 할 사안입니다. 대통령실은 2차례 이제 해명을 내놨는데 오히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더 확산되는 분위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은 후보가 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주요 대상이라 보고 있거든요. 네네.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 이후에 있었던 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일들이 주요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그 당시의 사항을 말하면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정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보 되기 전과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네네. 모습은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하게 그 당시 상황이 알려지고 또 말하게 되면은 저는 이 문제, 이 의혹에 대한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치 쟁점과는 별도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 같은 일격에 시급히 풀어야 할 국정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자, 의대 증원 문제 같은 정책 현안 관련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어떤 방식의 결론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행정부의 주장과 또 우리 입법부인 정치 영역에서의 주장이 같으면 좋은데 또 서로 다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저는 의료 교육에 대해서는 심지어 의사분들조차도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의대 정원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또 추구하는 방향과 정치권에서도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조금씩 또 온도 차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율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공통 분모를 찾아서 우리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해동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서로가 좀 더 건설적이고 좀 공통 분모를 찾아내므로써 조율해냈다는 것을 좀 보여준다면은 상당히 정부 여당의 국민적 신뢰가 좀 더 회복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 봅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으로서 22대 국회 또 여소야대 전국에서 조경태 의원님은 어떤 역할을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어쨌든 정치가 지금처럼 굉장히 좀 정쟁화되는 그런 상황을 좀 민생을 더 챙기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시켜내는데 제가 이음새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떤 야당의 중진들과도 좀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이런 정쟁화되어 있는 22대 국회를 민생 국회로 좀 전환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계속 한국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그 폭스뉴스가 방영한 타운홀 미팅에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여성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타운홀 미팅이었는데 그 발언을 보면 한국에 4만 2천 명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다. 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자 국가인데 우리는 무역에서이건 아니면 국방에서건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돈을 지불하도록 자신이 만들었는데 바이든이 협상을 맡더니 한국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 건데요.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언급한 건 벌써 사흘 사이에 세 번째였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조 6,500억 원을 냈을 거다. 한국은 머니머신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잘 버는 나라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방위비 재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점을 연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선거 앞두고 이제 뭐 미국인들 호주머니 지켜주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주장과는 달리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꼬박꼬박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관계가 다른 발언들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돈을 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한국과 미국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돈을 내도록 했는데 바이든이 이걸 뒤집었다. 이런 발언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트럼프 일기 때 지불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는데 이미 합의를 한 상태고요. 또 한국에 4만 명의 미군 병사가 있고 뭐 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도 말했지만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2만 8,5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를 자꾸 뭐 4만 명, 4만 2천 명 이런 식으로 부풀리기를 해서 많은 인원이 한국에서 희생을 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한국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이 적다 이러면서 뭐 유럽 국가들을 향해서 비난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을 표적 삼아서 계속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북핵 위협이라든지 남북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이용해서 한국을 압박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또 안보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 경제적인 이득도 챙기려는 걸로 보입니다. 외교 안보도 돈의 관점에서 보는 트럼프. 그런데 한미 두 나라는 이달 초에는 협상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방위비 재협상 요구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에 대해서는 의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그냥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 달 초에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5년 동안 적용이 될 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이미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는 그 방위비 분담금을 그 전년도보다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2030년까지 그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그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기로도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2026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협상 시한까지 아직 1년 3개월 정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리스크 피하기 위해서 좀 이례적으로 미리 협상을 하고 타결을 한 겁니다. 우리도 좀 서두른 측면이 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집권을 하면 재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뭐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아니면 뭐 감축시키겠다 이런 걸 빌미로 방위분 분담금 협상에서 좀 미국에게 유리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금액 뭐 언급되는 것으로는 뭐 연간 100억 달러인데 이게 한미가 합의한 금액의 9배나 달하는 규모거든요. 특히 트럼프 일기 당시에 요구했던 금액보다도 2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 한국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합의라고 해가지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1조 원대로 합의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지금 2배 더 높은 사실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부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재집권을 해서 이 금액을 다시 요구를 한다라고 해도 한국이 이걸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이 협정을 이렇게 바로 뒤집는 것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간에 약속을 한 건데 이걸 바로 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대선 전에 사실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것도 그 미국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 간의 합의의 연속성을 미국이 존중할 거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을 미리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표심을 잡기 위해서 재협상을 언급하는 것 여기서 그칠지 아니면 실제로 재집권을 한 다음에도 재협상 카드를 꺼낼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는 또 북한과 정상외교 복원하겠다 이런 것도 얘기했죠. 네, 그 북한이 그저께 남북 연결도로 폭파한 걸 언급을 하면서 네. 매우 큰일이며 그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과도 단절된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남북이 도로를 통해서 육로로 계속 왕래를 해왔는데 이게 끊어져서 단절된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을 고립된 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안보 상황의 그 위기를 좀 강조를 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외교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보인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발언을 보면 김정은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이고 김정은과 매우 잘 어울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나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재집권을 하면 김정은과의 정상회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외교 현안을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자, 경북 칠곡의 할머니 래퍼 그룹 순이와 칠공주가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멤버였던 서무석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이와 칠공주 어떤 그룹이었습니까? 네, 경북 칠곡의 할머니들 8명이 모여서 만든 힙합 그룹입니다. 네. 평균 연령이 85세인데요. 할머니들이 랩을 하는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뭐 K할매 이런 신조어까지 유행을 시켰습니다. K할매. 네. 순이와 칠공주의 그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네. 할머니들이 8순이 다 돼서 배운 한글로 직접 가사를 썼기 때문이거든요. 랩하면 사실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는데 할머니들이 직접 가사를 쓰고 또 뭐 힙합 모자를 쓰고 공연에 나서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순이와 칠공주 멤버였던 서무석 할머니가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영정사진은 그 서할머니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입었던 힙합 의상과 또 목걸이 그리고 모자를 거꾸로 쓴 모습을 하고 그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할머니가 무대에 올라서 랩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 유족들이 이 사진으로 특별히 골랐다라고 하고요. 서할머니는 올해 1월에 목에 이상 증세를 느껴서 병원을 찾았다가 혈액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사실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했는데 가족 외에는 그 멤버들한테도 투병 사실을 숨겼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공연을 해왔고 뭐 매주 2번씩 연습에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글 주간 개막식 공연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불과 최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 직후에 급격히 병세가 악화가 됐고 또 암이 폐렴으로 전이된 게 확인이 되면서 결국 이 무대를 끝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준 그 할머니들이네요. 어제 서할머니 빈소에선 다른 멤버 할머니들이 랩으로 마지막 인사 건넸다고 합니다. 네. 슬프면서도 경쾌한 마지막 인사네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7명 할머니들이 순이와 칠공주라고 쓰여있는 그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힙합 목걸이를 목에 걸고서 랩 형식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서기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라는 가사로 서할머니한테 마지막 인사 건넨 건데 사실 이 가사가 순이와 칠공주 멤버들이 그 자작곡으로 만들었던 Everybody Happy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 가사를 개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가사는 우리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사를 해서 무서기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래서 서할머니와 25년지기 친구이자 뭐 같이 멤버 활동했던 이필선 할머니가 이 공책에 쓴 편지도 읽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프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랩 많이 부르고 있거라 보고 싶다. 왜 먼저 갔노 이러면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도 자신 SNS에 그 추모한다면서 뭐 나이가 들어버려서 머뭇거리는 사람들한테 찡한 희망을 보여주는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무서기가 빠지면 랩이 아니지. 좀 짠한 생각이 드네요. 네. 보건복지부가 노인 실태 조사를 했더니 노인들의 연간 소득이 역대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복지부가 3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네. 이게 직전 조사였던 2020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만 해도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이 3,02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3,469만 원으로 한 15% 가까이 올랐고요. 금융자산 규모도 올랐고 특히 부동산 자산 규모가 2억 6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96.6%에서 97%까지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조사를 처음 시작했을 2008년만 해도 부동산 보유율이 81%였으니까 굉장히 크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노인 비중도 꾸준히 올라서 2017년에는 30.9%였는데 네. 2020년에는 36.9%로 올랐고요. 이번 조사에서는 거의 40%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는 은퇴 이후에도 건강 상태가 좋고 또 기대 수명도 늘어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액티브 시니어들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노인을 몇 살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평균 71.6세라고 답했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는 70.5세였는데 1.1세 늘어난 겁니다. 사실 법정 정년이 60세고 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65세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노인의 나이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인식하는 노인의 나이가 차이가 꽤 커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선 상속에 대한 의견도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해요? 네. 그 첫 조사였던 2008년 이때만 해도 장남에게 상속을 하겠다 이런 비중이 21.3%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6.5%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하겠다라는 응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한 50% 정도로 나왔는데 좀 흥미로웠던 건요. 나와 배우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8년 조사 때는 그 9.2%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24.2%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4명 중에 1명은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나와 내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응답 특히 도시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았는데 전문가들한테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베이비붐 세대가 끼인 세대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도 부양해야 하고 또 자녀도 챙겨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담이 좀 커지는데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자녀가 나를 부양을 해주겠지라는 기대보다는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알아서 쓰겠다 이런 경향이 좀 커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사는 노인 비율도 2022년엔 19.8%였는데 이번 조사에선 32.8%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넷플릭스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지난주 저희 문화 코너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요리사들도 새롭게 조명받으면서 화제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입니다. 키친 갱스터라는 닉네임으로 소개됐던 박지영 요리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떤 이력을 쌓은 뒤에 흑백 요리사 무대에 서게 됐는지와 가슴 졸였던 경연 과정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 뒷얘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키친 갱스터 박지영 요리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요즘 엄청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자, 네네. 흑백 요리사에서는 키친 갱스터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소개가 됐는데 본인의 이제 한국 이름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남영동의 나우 남영이라는 비스트로 와인바 운영하고 있고 흑백 요리사에서 레몬 파스타와 브레이징 문어를 해서 20인 안에 들게 된 키친 갱스터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20인 안에 들고 이런 얘기들은 뒤에 자세히 이제 할 거니까요. 네. 자, 요리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박지영 요리사님은 국내 대학에서 조리 과정 배우던 차에 미국으로 유학 떠났다고 들었어요. 원래부터 요리사가 꿈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다른 셰프님들처럼 어릴 때부터 요리사가 꿈은 아니었었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쯤 진로를 한창 고민할 나이에 네네. 저의 성향과 맞는 게 뭘까 했을 때 제가 지금도 뭐 그렇지만 네. 어릴 적에도 워낙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거기서 에너지도 많이 얻고 네. 그리고 또 똑같은 일보다는 항상 새로운 일 하는 거를 좋아하는 이제 저의 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파티 플래너라는 이제 직업을 알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는 딱히 그거에 대한 전문적으로 배울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또 한 번 이제 벽에 부딪히고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진로 상담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이제 요리가 항상 파티 안에 있지 않냐. 네. 그러면은 한번 요리를 먼저 배워본 후에 차근차근 앞길을 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부모님의 이제 권유? 네 그렇게 그래요? 돼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네요. 참 재미를 느끼시고 묘미를 느끼시고 자기가 잘하니까 이제 계속 하시는 건데 자 미국 요리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도 미국에서 구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조리학교를 졸업하고 네. 마지막 학기가 이제 인턴십을 해야지 됐었는데 그때도 엄청 큰 고민을 하다가 뉴욕으로 가서 큰 물에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서 제가 요리의 큰 물이죠. 네, 그럼요. 뉴욕은 이제 정말 너무나 대단한 성지 같은 곳이죠. 요리사한테는 너무 가보고 싶은. 요리의 수도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봤고 그렇게 첫 직장을 뉴욕에서 구하게 됐습니다. 네. 자, 첫 직장을 미국에서 다닌 이후에 한국으로 바로 오셨습니까? 또 어디 거치셨습니까? 거기서 한 3년 반 정도 첫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뉴욕에서? 한국으로 뉴욕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려고 하기 전에 이제 뉴욕에 계셨던 셰프님들이 네. 이제 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유럽을 가보는 게 어떠느냐고 먼저 제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잠깐 한 몇 개월 정도 일을 배우러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좋은데 많이 다니셨네요. 자, 현재 레스토랑은 지난해 4월쯤 이제 오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면 지난해 4월이면 1년 반 전인데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되게 좀 그 업을 시작하기가 되게 주저될 때 아니었나 싶은데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로 한 이유 뭡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도 코로나가 완벽히 뭐 없어졌다고 하기는 애매하고 그렇죠. 그리고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이제 저희 요식업이 워낙 침체되어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또 제 성격상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결단력 있게 해야 하는 성격이라 네. 이상하게도 그때 아니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한번 오픈을 해보자. 네. 자,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제 열었습니다. 위기가 기회다. 네.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네. 자, 흑백 요리사 출연 이후에 요즘 생활이 많이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진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달라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좀 웃기게 얘기를 하자면 잠을 많이 못 자고 있고요. 너무 바빠져가지고. 네, 저희 매장이 정말 많이 바빠져서 예. 되게 조그마한 가게고 남영동 뒷골목에 있어서 이제 예, 잘 예.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년이 채 안 됐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되게 조용했던 공간인데 이제 흑백 요리사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예. 이제 지금 즐거운 비명 지르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거기 뭐 얼마나 많이 찾아와요? 이게 예전에는 그래도 예약 없이도 충분히 들어와서 오셔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편하게 예. 지금은 예약을 안 하시면은 예약이 얼마나 쌓이거든요. 차 있습니까? 현재 예. 한 달. 한 달 예약이 차 있어요? 네. 이야, 거기 뭐 보조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네. 직원도 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직원 없이 저랑 동업자랑 둘이 하다가 예. 절대 둘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또 제대로 된 서비스도 해야 되고 요리에도 퀄리티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아니다 싶어서 친한 동생에게 일을 했었던 같이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직원도 채용을 새로 하시고 한 달치 예약이 다 차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빨리빨리 예약을 하셔야겠네요. 거기 가려면. 자, 그리고 인기도 실감합니까? 그 이후에? 인기
그것도 네 사실인 것 같은데 막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저희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일단 너무 신기한데 오셔서 사진 요청을 아 그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인생 사진 많이 살면서 찍어주고 계시네요. 아, 이제. 네 그래갖고 너무 감사하게 해서 그런 거 보면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키친 갱스터란 닉네임 무척 특이합니다. 미국에서 요리 함께한 동료들이 부른 이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요리를 하시기에 키친 갱스터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겁니까? 아 이것도 그 미국에서 일할 때 뉴욕에서 일할 때 지어진 별명인데요. 예. 이게 제가 그냥 이제 저희가 프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조리 준비 과정 때는 네. 막 하하호하고 친구들이랑도 막 동료들이랑도 웃으면서 하다가도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그 영업 시간만 되면 제가 180도 좀 변해서 예. 되게 약간 터프해진다고 할까요? 터프해져요? 터프해지고 예민한 거에서 조금 더 나가는군요. 터프해져요. 네, 약간 저도 말도 약간 좀 걸어지고. 아이 그렇진 않은데 그건 아니고. 예. 좀 많이 예민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셰프님들이 이제 장난을 웃으면서 아니 쟤는 평소랑 모습이 너무 달라진다. 그리고 키친에 들어가면 요리만 하면 애가 갱스터 같다 해서 장난으로 막 그렇게 부르셨었어요. 매우 진지하다는 뜻이군요. 영어로 그렇지 않- very serious. 네, 왠지 그죠? 그러지 않았을까. 예. 네. 아, 워낙 열정과 진지함이 묻어 있는 게 갱스터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자, 박봉자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키친 갱스터라니까 요리가 무서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혹시 매운 요리를 주로 하시나요? 아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매운 거를 개인적으로 못 먹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전혀 매운 거를 하지는 않고 네. 0181님이 요리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보는 즐거움도 상당한 요리의 세계 궁금합니다. 요리의 매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리의 매력. 예. 저는 그 만드신 분에 따라 정말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파스타, 뭐 스파게티, 토마토 스파게티라고 해도 네. 어떤 분이 만드느냐에 따라 정말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네. 전 그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모든 사람이 만드는 게 다 다르다. 네, 똑같은 재료, 똑같은 레시피를 해도 정말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흑백 요리사 출연 제의 받고 바로 그냥 하셨습니까? 아니면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얼마나요? 날짜가 좀 걸렸나요? 아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였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꽤 고민하셨네요. 네, 제가 성격이 막 서바이벌이라고 하니까 덜컥 겁을 먹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과연 서바이벌에 맞는 성향의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또 방송인데 또 이제 해외까지 나가는 방송이니까 혹시라도 이제 뭔가 안 좋은 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부정적 영향. 네. 그런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 끝에 출연하자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또한 저를 계속 되돌아봤는데 네. 제가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잘 안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네네. 약간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쉽게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두려움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예. 떨쳐내보고 도전을 해보자. 분명히 이걸 하면은 저한테 엄청 큰 경험으로 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다시 드립니다. 그때도 역시 과단성으로. 자, 첫 경연에서 내놓은 음식 파스타였습니다. 어떤 파스타였습니까? 그때 첫 경연에서 레몬 파스타를 했습니다. 레몬 파스타. 네, 네. 레몬 파스타를 했는데 그게 되게 간단한 재료로 만드는 요리예요. 파스타인데. 저도 봤는데 문어 요리하고 같이 했었나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레몬 파스타가 정말 재료가 레몬, 버터, 치즈 그리고 육수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심플할수록 더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유는 밸런스를 좀 잘 맞추고 맛있게 잘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에. 그래서 어쨌든 그 파스타 자체는 원래 있는 파스타고요. 예. 이제 이태리 음식이고, 근데 한국에서는 생소한. 아무래도 레몬이라는 거 인식 자체가 시다라는 게 그렇죠. 한국 인식이 있다 보니까 많이 판매되지 않는 건데 저는 계속 나우에서 오픈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메뉴라서 네. 그렇군요. 자, 안성재 심사위원으로부터 손맛이 좋다, 느낌이 좋다 칭찬받고 20인에 선정되셨습니다. 생존이란 얘기 듣는 순간 심정 어땠습니까?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이게 안성재 셰프님이 제 거를 심사하기 전에 계속 탈락을 외치셨어요. 뭐 탈락이 여러 명을 탈락시켰어요. 네. 예. 그래서 저한테 다가오시길래 더욱더 긴장을 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생존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정말 뭐 뻔한 표현이자 날아갈 듯 기뻤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행복했습니다. 우와 하시더라고요. 우와. 기억나시죠? 네네네. 너무 좋아하시는 너무 모습이 기뻤습니다. 저도 아주 생생한데. 네. 자, 흑백 요리사 12부작 진행됐는데 촬영은 언제부터 한 어느 정도 얼마 동안 한 거예요? 첫 촬영은 1월 말쯤 했던 걸로 네네.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한 3-4달 하신 걸로 최종 마지막까지 그 정도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25년 경력 조은주 양식 요리사 1대1 대결 펼쳤습니다. 1대1 대결은 백수저 요리사에게 흑수저 요리사가 도전하는 이제 방식인데 조은주 요리사에게 도전하신 이유 뭘까요? 네, 맞아요. 제가 도전을 했는데 했던 이유는 이거는 좀 뭐 성별을 떠나서 어쩔 네. 수 없이 성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저희 업 자체가 되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리고 체력을 많이 요하는 직업이 사실이에요. 그렇다 네네. 보니까 성비가 확실히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저 지금이야 정말 여성 셰프님들 너무 많은데 제 선배님 때는 정말 많이 안 계세요. 특히 현업에 계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존경이 좀 컸었고 또 그 백수저 여자 셰프님들 중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엄청 큰 영광일 것 같았는데 네. 양식을 또 하고 계시고 저도 그러니까요. 양식을 해서 예. 도전을 해봤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심사 방식이 독특했어요. 냉장고 선택해서 요리 주제를 복불복으로 보는데 매생이가 나왔어요. 난감했습니까? 좋았습니까?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 반반이요? 예, 왜냐하면 그게 제가 조은주 셰프님이 20분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셨고 네. 제가 이제 결국 다른 재료들이 다 나온 후였었는데 좀 너무 심한 재료에 비해서는 괜찮다 생각했지만 네. 또 한편으로 이 매생이를 어떻게 양식으로 풀지에 대한 생각에 머리가 좀 하얘졌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1대1 대결에서 아쉽게 패하셨습니다. 승자에게 이제 박수를 쳐주셨던 모습 제가 봤는데 당시 속마음은 어땠어요? 그 당시에는 살짝 아쉬웠던 것도 사실인데 제가 봐도 그 선배님이시죠. 조은주 셰프님이 정말 멋있는 요리를 하셔서 네.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도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저도 원래 맛있는 걸 먹어봐야 또 맛있는 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배님 거 먹어보고 싶고 그냥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1대1 요리 대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또 굉장한 선배님과 네. 영광이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추 미공개 영상이 뜨니까 조회수가 80만 회가 넘을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혹시 댓글 보셨나요? 보셨다면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댓글을 봤죠. 네. 봤는데 기억났던 거는 이거 자꾸 통편집이다 아니다라고 설전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통편집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조은주 셰프님과의 대결에서 되게 선후배 간에 존중이 깔려 있는 멋있는 대결이었습니다라고 이제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것도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보니까 눈을 가리고 한 입씩 떠먹여 주더라고요. 뭐 백종원 씨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보면서 하는 게 더 이게 시각까지 보면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죠? 그거?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거를 그날 촬영 당일날 이제 알게 됐고 그래요? 했는데 1라운드 때는 당연히 다 가리지 않고 하셨는데 2라운드 때 갑자기 그렇게 돼서 저도 방식을 좀 바꾼 거군요. 네, 놀랐는데 네. 정말 이번 라운드는 맛만 보겠다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네, 그렇군요. 자, 최연석, 에드워드 리, 여경래 같은 유명 요리사 나오셨을 때 반응이 굉장히 생생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일단 놀랬어요. 너무. 우와.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네. 그리고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나올 거라는 상상도 못했고 근데 같이 대결 구조라는 거에 다시 한번 놀라고 그래서 그때 나온 정말 그런 반응들이 진짜였다. 찐이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박지영 요리사님이 개인적으로 맛있는 음식 기준 뭔가요? 그 고민도 참 많이 해봤는데요.
맛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화될 수는 없지만 네. 그냥 제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엔 다시 생각나는 아무리 맛이 있었어도 생각이 안 나는 음식이 있을 수 있고 네네. 네, 뭔가 맛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아 거기 그곳 그때 그 음식이 생각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인 것 같아요. 돌아봤을 때 또 생각나고 아 거기 한번 또 가보고 싶고 생각나는 음식. 네. 자, 남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직업 요리사를 하고 계신데 본인 스스로 미식가입니까? 음식을 즐기는 미식가? 저는 미식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해요? 아 저는 정말 가리지 않고 아, 그러시구나. 너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파스타 요리에 손맛이 있다는 칭찬까지 받으셨는데 일반인들이 따라할 만한 맛을 높여주는 우리 박 요리사만의 팁 하나 좀 주세요. 파스타를 예로 들자면 네. 일반인 분들이 살짝 놓치실 수 있는 네. 근데 되게 간단한데 간이거든요. 네네. 파스타 겉면을 삶으실 때 예. 소금을 물을 좀 드셨을 때 짜다 싶을 정도로 해야 이 면에 간이 잘 배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어떤 소스를 하셔도 확실히 다르실 거예요. 이 별거 아닌데 정말 팁인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팁 하나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요리사로서의 각오, 포부 어떤 요리사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요리사? 저는 일단은 맛에 그러니까 너무 요리에 어릴 때는 되게 과하게 멋을 부리려고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거 내려놓음도 좀 배운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멋부리기보다는 좀 제로 본연의 맛을 좀 잘 살리는 그리고 건강하고 네. 그런 음식을 하는 요리사이고 싶고 또 그냥 계속 생각나는 음식을 하는 그런 사람이자 요리사이자 네. 생각나는 음식을 하는 요리사이고 싶다는 네.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자, 4609님이 수치도 쏙쏙 알려주고 상세한 설명으로 듣기 좋아 용. 인터넷 기사 읽는 거 귀찮았는데 뉴스레터 K 들으니까 완전 편하네요. TV보다 상세한 설명도 더 좋고요. 완전 왕팬 되었어요. 청취율 조사 답변은 당연히 뉴스레터 K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흑백 요리사 20인에 선정됐던 닉네임 키친 갱스터 박지영 요리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열정 가득한 키친 갱스터 박지영 셰프 인터뷰 잘 들으셨습니까? 박지영 셰프 그리고 또 꿈을 가진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곳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영화 라라랜드 삽입곡 Another Day of Sun 듣겠습니다. 치킨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